챗GPT가 소개된 이후로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챗GPT를 향한 관심을 많이 걷어들인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때가 차이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어떤 이들이 관심을 챗GPT로부터 걷어들였습니까? 챗GPT와 바드가 열어젖힌 세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나의 뇌를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답변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말초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왜 챗GPT에게 던져요? 챗GPT, 여러분이 쓸데없는 질문 던지면 쓸데없는 답변으로, 할루시네이션으로 응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도대체 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가장 잘 답변하지? 그걸 파악하세요.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얘가 이상한 답변하지? 그걸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답변 영역에 질문 던지지 마세요. 저한테도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질문을 던지면 저도 할루시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비움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챗GPT엔 바드 질문법, 우리 책을 출간하고 난 뒤에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그가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트리비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지만 그냥 책이 출간되고 나서 바로 다음 작품에 돌입하면서 오랫동안 또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벌써 뭐 한 달도 전에 영상 올렸었고 지금 한 석 달 동안 2개 정도의 뿐이 영상을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트리비움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트리비움에 있어서 레토릭, 글쓰기가 물론 레토릭이지만 이렇게 말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레토릭하는 훈련은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책을 통해서 독서도 강조했고 글쓰기도 강조했고 그리고 질문도 강조했는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이 트리비움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느냐? 전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몸을 쓰는 거나 머리를 쓰는 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대체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대체제 안에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래밍은 분명히 인간의 역량 그 이상을 감당해내는 그럼 그 결과치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이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아니면 이것들의 결합이건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전제 속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바로 이 역량, 우리 인지 역량, 사고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머리로 하는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머리로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되냐? 여러분, 우리 기계공학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로봇공학은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 로봇공학 안에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여러분 인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찌 보면 더 빨리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을 통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도해 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의결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 역량만 갖추고 있는 트리비움의 역량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고 인공지능에게 없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가면서 시대를 이후로도 이끌어갈 것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트리비움의 역량임에 이거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것을 증명해 왔고요. 지금 인간이 직면한 이전과는 다른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챗GPT 인공지능 그 이후의 시대 임계점을 넘어선 듯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 돌입된 어떤 그 상태임을 저도 인정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비움의 역량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솔직히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다음 작품에 돌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좀 적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번에 책을 쓰고 있냐면 요약을 중심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도 대중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요. 더군다나 요약이요? 여러분 요약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힘들거든요.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 질문법. 어찌 보면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트리비움의 인지 역량과 관계된 것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힘들면서 그러나 재미없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건 요약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나서도 글을 쓰고 질문 던지고 도대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요약된 것만 내 것입니다. 영화를 봤어요. 물론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그냥 영화를 본 것과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남겠죠. 그러나 인지학습에 있어서 내 것이 된 것은 요약된 것만 남습니다. 왜 질문이 중요하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핵심에 우리가 진입해 갈 수 있고요. 핵심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던 강의를 듣던 아니면 체험을 하던 그 모든 것들 쪽에서 격가지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중심으로 요약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누구나 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중심으로 한 요약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재미없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이 요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저는 이것도 챗GPT를 중심으로 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새 시대가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챗GPT를 통해서 탁월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질문법이잖아요. 그런데 질문법을 통해서 챗GPT가 우리에게 내어주는 모든 답변은 모두가 다 요약입니다. 요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챗GPT가 뭘 잘합니까? 요약을 잘하는 거예요. 요약을. 앞으로 그것은 더 보완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얘가 잘된 요약을 주는 것인지 잘못된 요약을 주는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 오류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지금 그 결과물이 바른 답변인지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 적용된 답변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어, 유튜브에 여러분 수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84개가 공개되어 있고요.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한 170여 개가 됩니다. 한 500개 영상을 제가 지난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상들의 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트리비움이고요. 그리고 그 트리비움을 오늘 나의 역량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 글쓰기, 질문, 그리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과 나름대로 디테일들을 어느 정도는 함께 나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영상에 있는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책에 있는 내용들이 큰 얼개를 잡고요. 그리고 디테일들을 이 영상을 통해 하나하나 채워나가신다면 여러분, 이전 세대에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 무언가 배움을 가지려고 할 땐 없었던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냥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이 추가됐죠? 바로 챗GPT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고 책을 보다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가 모든 것을 다 정답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질문법 그리고 요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약책이 출간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그 책으로도 다가가겠지만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꼭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만한 이야기들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에 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챗GPT 우리 샘 알트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바로 제가 이 책에 담았거든요. 이 책에 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자가 직접 읽어드리는, 낭송해드리는 프롤로그, 이것을 나누는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런 프롤로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왜 쓰게 됐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목요연 정리한 그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래도 직접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건 눈을 감으시고 이 영상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또박또박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대체 챗GPT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 프롤로그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목표는 충분히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에는 제가 PDF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여러분들 책을 보셔도 되고요. 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저와 함께 프롤로그의 내용을 통해서 챗GPT와 질문의 그 중요한 부분, 핵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예, 책 제목 챗GPT엔 바드 질문법. 문예의 춘추사. 장대은 지음. 프롤로그.
질문의 재발견, 챗GPT와 바드의 한계 질문력으로 넘어서라. 로봇공학 이론 중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론이다. 1970년 일본의 로봇공학자 모시 마사히로가 제시한 것으로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의 논문에 등장하는 소름 끼침에 대한 의견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다. 내용인즉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볼 때 그것이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오픈 AI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3년 5월 10일 구글도 대화형 인공지능 바드의 한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날짜 기준입니다. 미국 날짜로는 우리 하루 다 전날입니다. 챗GPT와 바드는 이전의 인공지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챗GPT와 바드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 앞에 언캐니밸리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 멸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공지능 시스템 스카이넷과도 비유하며 불편함과 공포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상 인간의 기계 공포증은 러다이트 운동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다.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 노팅엄의 직물공업지대에서는 반기계화를 부르짖는 이들에 의해 공장 기계가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장 근로자였던 네드 러드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인간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될 것이라 주장하던 그는 자신의 직장에서 직조 기계를 파괴하며 항의했다. 이 일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신기술 도입으로 일자리 상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노동자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확산을 러드의 이름을 붙여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무브먼트라 부른다. 오늘날에도 러다이트 움직임은 신기술의 회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내재된 하나의 속성으로 지위 불안감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위에 대한 경쟁과 불안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임계점을 넘어선 인공지능 챗GPT와 바드 출현으로 인간의 지위 불안감은 이전보다 한층 커져가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인간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에 이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네. 진화하는 인공지능 앞에 느끼는 우리의 지위 불안감은 미래에 도래할 일에 대한 우려가 아닌 오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는 특정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모습은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인간 역사를 이루는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어 왔다. 산업혁명 시대에 쏟아져 나온 새로운 발명품들, 그 결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에 대해 기대하는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발명품들을 자신들을 향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철도의 등장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도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이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상품과 인력의 이동 속도를 크게 높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켰다. 거주지의 도시화도 철도의 발전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철도의 발명으로 전통적 교통수단인 말과 수레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늘어났다. 철도로 촉발된 도시화로 인해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에 없던 빈부격차 증가 현상도 나타났다. 부족한 초기 기술에 의해 철도 사고는 빈발했다. 산업혁명 중심에 있던 철도 기술이었지만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이유는 있었다. 그 이유들은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였고 진행 중인 문제들이다. 생각해보자. 알렉산더 벨이 발명한 전화도 혁신의 산물이었다. 기술을 통해 의사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도입 초기에 전화기를 거부하는 이들, 혁신적인 기술에 공포감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동차는 어떠한가? 자동차가 우리들 삶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소개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빠른 속도와 여러 이유를 들며 자동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가 애용하는 프린터도 발명 초기에는 종이와 필기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챗GPT와 바드를 통해 나타나는 임계점을 넘어선 진보를 보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진보가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다. 1970년 출간된 미래의 충격에서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술의 발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와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 공포감만 갖고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 기술을 이해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기술은 자체적으로는 중립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하거나 악할 수 있다. 변화가 주는 모호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 있다. 그 불안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는 저항해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알렉산더 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문 한쪽이 닫히면 다른 쪽이 열린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문은 보지 못하고 닫힌 문만을 너무 오래, 너무 후회스럽게 바라보곤 한다. 변화로 인해 닫히는 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닫힌 문은 분명한 손실일 수 있다.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변화는 거부 대상이 아닌 인정받고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다. 기술의 경우 더욱 그렇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의 일부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서 열린 문이 주는 기회, 더 크게 열리고 있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닫힌 문 반대편의 열린 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과 성장,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의 지필 목표는 단순하다. 첫째, 챗GPT와 바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문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챗GPT와 바드가 허위 오류 답변을 쏟아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 인정한다. 놀라운 진보를 보여주는 챗GPT와 바드도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질문법이 중요하다. 질문만 잘 던진다면 답변이 달라진다. 질문의 질을 높이면 답변의 질이 달라진다. 질문의 유형을 달리 해서 던지면 같은 주제의 질문에 차원이 다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질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다. 질문 과정을 통해 허위, 오류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챗GPT와 바드라는 열린 문을 우리의 변화와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첫 번째 지필 목표가 바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천 역량을 세워가는 좀 더 본질적인 목표를 할 수 있다. 방향만 제시하지 않는다. 책에 소개하는 다양한 질문법의 프로세스를 적용, 실행하고 그 노력을 지속해 간다면 이러한 목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챗GPT와 바드가 열어젖힌 세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나의 뇌를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도록 하는데 챗GPT와 바드가 우리에게 적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갈등의 흔적을 이 책에 담아보았다. 첫째,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질문법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일반 독자들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질문법으로 디자인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도 챗GPT와 바드 활용력을 높이는 유형의 질문으로 표현해내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그렇다고 질문의 질을 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질문을 쉬운 언어로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 설명하기 위해 힘썼다. 셋째,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설명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부에서는 필자가 챗GPT와 바드에 던진 질문과 답변 자료를 본문에 많이 포함시켰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에 대한 설명과 케이스 스터디 사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찾고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챗GPT와 바드의 기능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서로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비교하며 살피기보다 오직 질문법 그 자체에 집중했다. 책을 집필하던 시점에서 문장 완성도는 챗 GPT가 우수했고 속도는 바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 외에도 모델마다 서로의 장단점이 분명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제 막 세상에 선보인 초기 모델이라는 것이다. 서로의 장점은 지속해서 살피며 강화시켜 갈 것이고 드러나는 단점, 발생하는 오류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점검하며 해결해 갈 것이다. 챗GPT와 바드뿐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들이 등장할 것이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보를 보일 것임에 분명하다. 제작사들은 인공지능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모델의 다양성,
발견되는 단점들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해결 과제는 이용자의 질문 능력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류를 줄이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력이 준비된다면 챗 GPT와 바드의 단점은 질문력을 통해 많은 부분에서 극복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질문 유형, 방법과 기술을 챗 GPT와 바드뿐 아니라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적용해서 차이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역량 세우는 일에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다섯째, 챗 GPT와 바드 질문법은 챗 GPT와 바드의 기술 자체, API를 통한 확장 프로그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러그인에 대한 내용 소개에도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다. 오로지 질문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질문의 방법과 기술을 통해 인간지능 질문 사고력을 세우는데 모든 분량을 할애했다. 여섯째, 무엇보다 이 책은 한글 기반 챗GPT와 바드 사용자를 전제하고 집필했다. 모든 예제의 질문과 답변도 한글로 진행한 자료만 수록했다. 물론 영어로 챗GPT와 바드를 이용할 때 더 길고 상세한 답변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챗GPT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다.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양, 답변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글은 보통 초성, 중성, 종성 하나하나에 각각 토큰을 부여하는 반면 영어는 단어별, 때로는 짧은 문장 하나에 한 개의 토큰을 부여해 생성되는 답변의 길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사전 학습된 자료 양에서 영어 자료와 한글 자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챗GPT와 바드가 사전 학습한 자료의 언어 비율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 웹 콘텐츠에 사용된 모든 언어 중 한글로 표현된 자료 비율은 0.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 추정한다. 이에 비해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는 전체 웹 콘텐츠의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듯 자료의 절대값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 같은 챗GPT와 바드를 영어로 사용하느냐 한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글만을 이용하여 챗GPT와 바드를 활용할 때의 답변도 결코 낮은 수준의 답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글 문체도 자연스럽고 질문의 의도, 문맥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찾아 융합하여 답변을 생성해 주는 챗GPT와 바드의 능력은 한글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챗GPT와 바드 질문법 독자들은 이러한 한계 가운데서도 더 탁월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질문 지침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챗GPT와 바드 질문법만 잘 활용한다면 독자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결과는 닫힌 기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활짝 열린 기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챗GPT와 바드가 보여주는 인공지능의 진보,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특이점 시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사회 지도층 일부는 챗GPT가 처음 선보였을 때 대중 공개를 좀 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챗GPT와 바드가 증명하는 진보가 그저 그런 수많은 진보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인쇄술 발명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고까지 극찬한다. 결코 과한 칭찬이 아니다. 챗GPT와 바드 질문법은 닫힌 문 넘어 열린 문을 향해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다. 챗GPT와 바드를 마중물 삼아 변화에 매몰되는 존재가 아닌 변화의 중심에 서는 존재가 될 것을 선포해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의 힘, 그 가치를 알고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질문법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차별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기울여야 할 그 어떤 노력도 질문 역량 강화 없이는 차이를 만들어갈 수 없다. 질문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닫힌 문도 다시 열어 젖힐 수 있다. 분명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성장,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성장과 변화를 챗GPT와 바하드 질문법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마다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자. 장대은. 예. 여러분들과 함께 챗GPT와 바하드 질문법 프롤로그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챗GPT가 소개된 이후로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챗GPT를 향한 관심을 많이 거둬들인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때가 차이를 만들어낼 때입니다. 어떤 이들이 관심을 챗GPT로부터 거둬들였습니까? 그냥 말초적인 어떠한 그런 관심을 보였던 이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의 준비된 인간지능의 역량인 트리비움의 역량 강화만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원천 역량이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질문력이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탁월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챗GPT라고 하는 새로운 문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3년 그 이전 세대는 경험한 적이 없는 여러분 새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말초적인 관심으로 신기하네 정도로 흘려보내기에는 이것의 가치는 결코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 걱정되신다고요? 할루시네이션은 챗GP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만약에 그것에 답변하려고 할 때 그 모든 답변은 할루시네이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도 작가로서 글을 쓸 때도 오류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부분을 전체라 오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요, 챗GPT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능력이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디테일을 답변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겠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세상의 모든 그 수많은 여러분들 영역에 대해서 챗GPT는 여러분들에게 대화할 만큼 준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질문 몇 번 던지고 여러분 제껴버리기에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영상을 보신 분들, 이 책을 보신 분들 가운데 단 몇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도구로 활용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진보는 6개월, 1년. 아마 그 과정의 진보는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와 바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통해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이곳에서부터 걷어들이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럼 그들은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도대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지? 다른 데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똑같은데 자신 앞에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도구를 찾아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면 그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챗GPT가 절대적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탁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삽과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이 비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비유를 가져와야 되는 그 정도로 탁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챗GPT 질문법을 쓰는 과정 속에서 3,0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도요. 1,0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탁월한 답변을 저에게 내놓습니다. 왜요? 제가 질문을 잘 던지니까. 그가 답변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말초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왜 챗GPT에게 던져요? 챗GPT 여러분이 쓸데없는 질문 던지면 쓸데없는 답변으로 할루시네이션으로 응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도대체 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 가장 잘 답변하지? 그걸 파악하세요. 도대체 어떤 질문을 던지면 얘가 이상한 답변하지? 그걸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상한 답변 영역에 질문 던지지 마세요. 저한테도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질문을 던지면 저도 할루시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잘 활용하세요. 저를 이용하세요. 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많은 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와 질문 요약, 트리비움의 역량, 사고 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 그리고 트리비움 독서대학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챗GPT와 바드 질문법을 주제로 그리고 이후의 콘텐츠인 요약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를 들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